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제쌤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제가 유튜브에 진심인 줄 알았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도저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여유가 없어서 이제 방학 첫날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지금 2차 준비하시느라 바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그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2차 준비와 관련된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이번에 지리가 전반적으로 컷이 엄청 높더라고요. 정말 2차 분별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는 꾸준히 그리고 많이 연습해서 본인의 스타일이 얼마나 정립되었냐 그 티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차 컷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집을 수도 있고 많이 높으신 분들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준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합격 소식을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법들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도안을 준비했는지 이런 거 제가 했던 방법들이랑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면접하고 지도안 실현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기본적인 2차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지역 지리 과목 합격자다 보니까 실기 시험이 없었고요. 서울 지역이라서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준비 과정부터 알고 싶으신 분은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임용고시 2차를 아직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는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이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을 하는 날이 하루가 있고요. 면접을 보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수업 실현을 먼저 보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실시 계획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적혀 있으니까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은 되게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정말 기본적인 요소에서 감점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계획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보는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요. 저 때보다 수업 실현 비중이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수업 실현이 40점, 지도안 작성이 20점이었는데 현재는 지도안이 15점, 수업 실현이 45점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수업 실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조금 더 교사를 뽑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좀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안은 총 6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고요. 지도안을 작성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순서를 뽑아가지고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나서 수업 실현을 하기까지 꽤 시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도안을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서 좀 깔끔하게 쓰시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겨두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관리번호를 앞번호를 뽑느냐 뒷번호를 뽑느냐는 정말 운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앞번호에 하시는 분은 지도안을 쓰고 나서 내가 그 지도안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자료를 물론 구상실에 가면 다시 볼 수 있긴 하지만 좀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자료를 빨리 안 잊어버리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내 지도안을 빨리 안 잊어버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번호일수록 면접관 분들께서 수업을 많이 안 보셨으니까 좀 그나마 덜 지루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어떤 수업의 디테일한 부분을 구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도안을 쓰고 밥 먹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긴장감도 있고 좀 그 지도안 내용 그리고 자료 내용 이런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들, 나만의 포인트 이런 건 좀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뒷번호를 뽑아서 그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자료를 열람할 수도 없고 정말 자신의 지도안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도안이나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본인이 지도안을 정말 잘 기억하지 않으면 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좀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내 수업을 차별화할 것인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면접관 분들이 그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시간이 조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적절한 예시와 상황을 제시해서 잘 이해시켰는가를 강조하시면 좀 차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번호 몇 번 대기하세요, 구상실로 입장하세요 하시면 구상실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쓴 지도안, 복사본과 이제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20분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구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메모지에 메모를 하시면서 뭐 차근차근 짚어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실연을 20분 동안 하게 됩니다.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겠죠. 뭐 시간을 넘겼는데 붙었다. 뭐 이런 사람도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똑같이 했을 때 시간을 오버한 사람과 시간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을 지킨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좀 시간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는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15분 동안 구상을 하고 1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역시 구상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 두 문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상형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좀 여러 측면에서 지원자의 답변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자주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상형을 답을 하시면 면접관 분들이 구상형 질문 중 하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말 빠르게 생각해야겠죠. 빠르게 그 답변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끝나면 즉답형 한 문항이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즉답형 문제 답변해 주세요 하면 문제지를 넘겨서 즉답형 문제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즉답형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 역시도 면접관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질문은 어디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면접 같은 경우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자신감의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한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내 교육관을 정말 다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답변을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내 교육관을 펼치신다면 그게 아무래도 좋은 점수가 될 것 같아요.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요. 여러분이 면접을 이렇게 보는 입장, 스터디하면서 들으시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답변이 다 면접관들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건 좀 좋은데? 이 정도의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무 흔한 답변이 아니라 내 교육관을 재치 있게 센스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면 조금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3가지 항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저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영상 길이가 길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길면 잘라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터디를 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스터디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명이서 주 3회 동안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출제를 하고 1시간 동안 모여서 각자 지도안을 쓰고 그리고 구상하고 그 사람이 구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지도안을 검토했고요. 그 사람이 실현하는 걸 보고 이후에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면접까지 이 3명이서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합격 발표 이후에는 그 3명과 다른 3명을 합쳐서 총 6명이서 주 3회 동안 스터디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6명이서 2조로 나누어서 매번 약간 다른 사람들과 조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3인 3인 해서 주 3회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은 시책을 읽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교과서를 단원별로 정리해서 좀 포인트로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1대1로 스터디원 중에 한 분이랑 1대1로 지도안을 서로 검토해 주는 것도 함께 했었습니다. 스터디에서 문제 출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생초수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스터디원분이 보내주신 예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제 빨간 책하고 그리고 사회과 활동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이 책을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빨간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도안 칸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도안 줄수를 되게 출제할 때 많이 내주는 문제지를 썼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니까 줄수가 너무 적어서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안 어차피 칸이 적으면 좀 나눠서 줄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칸 작게 먼저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보는 입장에서 너무 빽빽하게 써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합격했을 당시에는 좀 나는 자세하게 안 썼다, 간결하게 썼다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과서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출제할 때 그나마 이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의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교과서 자료를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지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하실 때 많이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여러 종을 다 보시고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모형이 나올지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작년 수험생들 대상으로 했던 자료라서, 작년은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모둠 학습이 안 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블렌디드 학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건데요. 어떤 모형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했던 시험 문제지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자, 그리고 모형이 있으면 모형이 주어지고요. 블록 타임제면 블록 타임제라고 주어지고요.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도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1번 조건 지키기, 2번 자료 활용인 것 같아요. 이 지도안을 보면서 쭉 흐름이 그려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조건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죠. 사실은 채점하는 입장이 되면 조건을 안 지키는 건 너무 쉽게 감점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너무 정당하게, 응당하게. 그래서 조건을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가, 그리고 교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하는 활용 방식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볼 것 같아요.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자료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풀어내는가가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지도안을 보면서 그려지는가. 그분들도 지도안만 따로 보고 나중에 수업을 보다 보니까 이 지도안을 보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이네가 그려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쓸 때 저도 교사와 학생의 발문을 각각 다 썼었는데요. 사실은 흐름, 간결하게 가면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된다 라는 느낌만 주면 발문 자체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고, 저 흐름이 그려지는 지도안이 좋은 지도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입장 중 하나만 일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사는 뭐뭐 한다, 학생은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지도안이 있었는데 좀 줄수를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 실현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실현하기에 좋긴 하겠지만 좀 지도안을 쓸 때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써야 될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무엇을 설명한다, 무엇을 지도한다, 무엇을 이해시킨다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제진이 이 자료를 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사가 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학생의 눈높이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도 정말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우리는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잖아요. 정말 학생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학생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교사인가를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 같은 거,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판서하실 때도, 그리고 학생들의 예상 답변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너무 이론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좀 교사 입장에서는 현실은 저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학생의 답변 A를 잘 예측하시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곁들여서 B라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이 자료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생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답변을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교사가 발전시켜서 학생이 스스로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해해서 이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교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나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학생의 수준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생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예, 아니요로만 끝나는 단순한 질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교사는 수준 높은 발문을 하되 학생의 단순한 답변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저는 너무 지저분하게 쓴 게 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간결하고 깔끔하게 쓰시고요. 좀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수정하는 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그 수정 테이프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쭉쭉 그어서 써야 되니까 좀 구상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지도안을 간결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안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읽어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시고, 사실 답이라는 게 없죠. 모범적인 답변이라는 게 없어요. 현재 교사들도 다 똑같이 지도안을 쓰는 게 아니지만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지도안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검토해보는 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 지도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걸 학생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적인 면도 잘 갖추고 있구나, 요렇게를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교과서 잘 분석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과서 분석한 내용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 요게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부분이라서 보시면 일단 성취 기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성취 기준. 그리고 전시학습이랑 연계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전시학습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생각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도서에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사항 보면은 인구 이동의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고 인구 이동의 유형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딱 이게 출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지도상 유의사항 같은 거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거 지도서가 사실 비싼데 좀 잘 구하셔가지고 여러 종의 지도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유의사항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 이 부분 실제 사례를 보고 그리고 인구이동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이라서 지도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대비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동기 유발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나만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동기 유발을 미리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기 유발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을 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교과서 자료들을 보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판서를 미리 해뒀습니다. 판서를 미리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 미리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면 너무 어렵죠.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간결하면서도 쉽게 판서할 수 있을지 좀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미리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아무래도 한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텍스트화된 감이 있는데 표로 정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수업에서 쉽게 판서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